기억을 모두 잃은 거야? 언제부터? 1년 정도라고 했지? 네가 이곳을 떠돌게 된 지가. 나도 소녀도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유령과 몸을 이어주는 실이 끊어지기 전에 선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이겠죠. 그렇겠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허리를 쭉 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다. 물론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정리해야겠지만 돌아가는 건 언제쯤이면 될까? 학예지가 끝난 뒤쯤이면 되려나? 그게... 현지는 잠깐 머뭇대더니 태블릿을 켜 날짜를 확인하며 말했다. 늦어도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엔 돌아가야만 해요. 얼마 안 남았네. 네, 얼마 안 남았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사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선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인형을 문득 집어들었다. 이거 안 팔릴 텐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가? 아참! 불꽃놀이도 보고 싶었는데. 불꽃놀이요? 소원이었거든. 나 실은 불꽃놀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보고 싶었어.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나의 실없는 이야기를 들으며 현지는 초록빛을 내던 자그마한 기구를 만지작댔다. 모레면 여름방학 마지막 날이잖아. 그날 밤에 텔레이도스코프를 작동시키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어디에서? 아마 학교 옥상에서 작별 인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작별 인사라. 그렇네. 인형을 도로 탁자에 내려놓은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고장난 로봇처럼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명령어를 입력하길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다. 어디 가려는 거예요? 잠깐 유미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현지의 목소리에 그제야 내 정신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남는 게 시간인걸요? 그럼 저녁 먹지 말고 기다려. 나중에 연락할게. 와, 저녁 사주는 거예요? 선배?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렇네요. 현지는 복잡해 보이는 표정으로 웃었다. 나중에 봐. 그때까지 깜빡 존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 조심할게. 나도 현지를 향해 미소를 건넸지만 그 웃음이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오컬트 부실에 나온 나는 소녀와 함께 유미가 있을 법한 장소를 향했다. 그곳을 향해 걸으며 나는 소녀에게 말을 건넸다.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 네가 죽은 게 1년 전의 일이었을 거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뜻인가요? 뒤따라오던 소녀의 아리송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죽은 건 1년 전의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니, 1년 전일 수 없어. 이름도,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죽었을 때의 장면까지도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나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런 건 수많은 차원을 건너 다녀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다니. 소녀는 그저 자신의 두 눈을 깜빡였다. 너는 1년 전에 이곳에 도착하게 된 거야. 차원을 넘어 다니느라 모든 기억을 잃어버려 단순히 자신의 유령이라는 자각만을 가지고 여기를 배회했던 거지. 그러니까 어째서
너는 어째서 이곳을 배회하게 되었던 걸까? 내가 말했던 나를 기다리던 누군가가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가 너였던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럴 리가 없어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소녀가 나의 가설을 반박했다. 나는 말없이 소녀의 오른손을 나의 왼손으로 붙잡았다. 나와 소녀의 첫 만남이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안 돼요. 어째서야? 그야 당연히 저는 살인자니까요. 당신의 기억 속 소중한 사람이 살인자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잡고 있던 손을 빼낸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말했잖아요. 저는 그때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저는 그 사람과 만나선 안 돼요. 가느다랗고 여린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 목소리를 나로선 결코 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불행투성이의 엽기가 당신을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저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거나 하는 고집부리면 싫어할지도 몰라요. 잠자코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싫어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어. 그런 짤막한 말로 나는 소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나는 학생회의실 앞에 멈춰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바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통상적인 학생회의실을 상상하며 문을 열었지만 나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바삐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던 학생회의실 분위기는 오히려 한산한 편이었다. 아니, 어쩌면 미동조차 없었다는 편이 정확하려나? 내가 유미를 찾은 곳은 학생회의실 기퉁이 사무용품들로 잔뜩 둘러싸인 자리에서였다. 학생회의실에 남아있던 건 유미 혼자뿐이었다. 고즈넉한 햇살 아래 그곳에서 유미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많이 피곤했나 보네. 일단 돌아갔다가 나중에 연락하는 게 좋으려나?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유미를 관찰하다 돌아서서는 학생회의실 밖으로 나가려는데 언제 와 있었어? 놀란 유미의 목소리가 나를 붙잡았다. 방금 들렀는데 자고 있길래 나중에 연락하려 했지. 어제 여기서 밤을 새버리는 바람에 어쩐 일로 들렀어? 그게 아직도 할 일이 되게 많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은 멘토링도 못하고 있어. 바쁜데다가 부모님까지 그런 쓸데없는 봉사활동하지 말고 다른 공부나 하라고 하셔서. 한숨을 내쉰 유미는 앉아있던 의자를 360도 핑그르르 돌리더니 내게 다시 물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서 온 거야? 아니면 다른 일로? 고심 끝에서야 나는 겨우 유미에게 건넬 단어를 정할 수 있었다. 작별 인사하려고 왔어.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소녀와 있었던 일 그리고 현지와 나눴던 이야기를 종합해 유미에게 작별 인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다. 내가 유령이 되어버리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나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유미는 짤막한 한마디만을 내뱉었다. 바보 같아. 뭐가? 몰라. 여하튼 다 바보 같아. 그리고 이건 작별 인사가 아니라고. 작별 인사는 헤어지는 그 순간 전해야 하는 거니까. 그날 다시 정식으로 작별 인사 건네줘. 나도 그때 작별 인사할래. 미안. 미안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같이 여행 가기로 했었는데 못 가게 됐네. 그건 네가 학기말 성적 30등 이내로 나오면 그러기로 한 거잖아. 너무 김칫국부터 마신 거 아니야? 유미는 180도 의자를 돌려 창틀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네가 준비하는 불꽃놀이도 못 보게 됐고. 그런 거 미안해하지 말란 말이야. 바보처럼. 내게 고작 사흘이라는 시간만이 남아있다는 점은 전혀 배려 대상이 되지 않는지 시간은 변함없이 빠르게 흘러갔다. 저녁 무렵 내가 현지를 만난 장소는 학교 근처에 자주 들렀던 식당이었다. 이걸로 선배한테서 밥 얻어먹는 것도 끝이라니 아쉽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후배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 먹는 것도 마지막이네. 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 필라프를 우물대며 나는 현지와 미묘한 무게의 대화를 주고받았다. 현지에서 과거로, 그리고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대청소를 하듯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일들을 털어내고 난 뒤에야 이야기가 겨우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아쉽네요. 이야기가 끝을 맺어가려는 도중 현지는 불쑥 서로의 대화 첫마디에 나왔던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지만 아쉬운 걸 하나하나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네요. 남아있던 물을 한 모금 마신 현지는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다. 그치만 싫은 티 내면 안 되는 거겠죠? 선배는 있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제 임무를 완수하는 거니까. 용케도 사라져야 하는 사람이랑 가까이 지냈었네. 그러게 말이에요. 후회는 안 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목소리를 높여 대답한 현지는 그대로 양팔 속에 얼굴을 반쯤 파묻었다. 좋았어요.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은 기분 좋은 꿈처럼요. 고마워. 모레 학교 옥상에서 다시 만나요. 응, 다음에 봐. 다음에 보자는 이야기를 다음번에는 할 수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왠지 따끔따끔한 기분이 들었다. 유미에게도 현지에게도 그리고 소녀에게도 모레면 다음에 바라는 인사를 건넬 수 없을 테니까. 그럼 뭐라고 작별 인사를 건네야 하지? 남아있는 이틀 동안 생각해야 할 거리가 생긴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끝낸 나는 이젠 자연스럽게 침대 안에 들어가 있던 소녀의 옆에 다가가 앉았다. 소녀는 기다렸다는 듯 나에게 뺨을 기대며 말을 건넸다. 내일은 뭘 할 계획인가요? 이제 막 생각하려던 참이야. 잘 생각 안 난다는 게 문제지만.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요약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약한다니? 우선은 한 달 동안 있었던 간단한 일들을 이틀 만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처 못했던 시시콜콜한 것들을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죠. 소녀가 바란 것은 말 그대로 사소한 행복이었다. 본 적 없는 아름다움도 느껴본 적 없는 커다란 행복도 아닌 그저 자신을 스쳐 지나갔던 사소한 행복. 그것이 소녀가 바란 모든 것이었다. 전에 가봤던 크레페 가게도 다시 가보고 디저트 카페도 한 번 더 들려봐요. 저번에 못 뽑았던 큰 곰 인형도 하나 뽑아볼게. 소녀는 바로 그거라는 듯 이미 행복해진 것만 같은 웃음을 배시시 흘렸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는 다시 앞이 잘 안 보이게 될 테니까. 제가 당신의 눈이 되어달라는 거죠? 뭐 그런 거지. 그럼 저희는 서로의 눈과 손이 되는 거네요. 소리내어 웃음 짓는 소녀. 그러면서도 소녀는 나의 팔을 꽉 붙잡았다. 가녀린 소녀의 손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소녀의 손을 살며시 쓰다듬어 주었다. 혹시 지금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실은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느낌이에요. 사실 나도 그래.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보낸다는 행위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시간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않는다. 다만 그 시간을 채워줄 무언가가 그 무언가로 가득 찬 시간이 가치 있는 것이겠지.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줄 시간이 고작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뼈아프게 와닿았지만 끝나는 말이었네요. 이틀날 나는 약속대로 소녀의 손에 이끌려 순서대로 크레페 가게, 디저트 카페, 그리고 인형 뽑기 가게가 있는 게임 센터를 순회했다. 반나절 정도가 걸렸다. 게임 센터에서 커다란 곰인형 하나를 뽑아 나왔을 땐 어느새 부쩍 앞당겨진 일몰 시각이 목전이었다. 뭐야? 인형은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된 거야? 글쎄요. 아마도 인형은 저와 정반대의 존재여서 그런 게 아닐까요? 정반대의 존재라고? 이 인형이? 그렇잖아요. 저는 형체 없이 영혼만 떠도는 존재지만 이 인형은 영혼 없이 형체만 남은 존재니까요. 소녀는 자기가 그런 이유를 붙여놓고도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괜히 투정 부린 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좋아하는데 이유를 붙인다는 건 힘든 일이라고요. 그러는 당신은 이런 불행투성이 엮기가 좋은 이유를 3가지만 말해주세요. 3가지씩이나? 한 가지면 충분하지 않아? 이유가 뭔가요? 소녀는 은근히 내 대답을 기대하는 눈치로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소녀의 눈치를 힐끗 살핀 나는 한참을 뜸들이고서야 능청스레 말을 꺼냈다. 일단 예쁘잖아. 왠지 기다림에 배신당한 것 같았는지 소녀는 내게 그게 뭐냐고 되물으며 나의 팔을 툭툭 때렸다. 미안. 어휘 능력이 꽝이라서. 어휘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쁜 구석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려면 날 셀지도 몰라서. 안 궁금하니까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귀엽네요. 석양이 얼굴을 물들이기라도 한 건지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들지 않았다. 발은 또 꼬인다. 해가 저문 뒤 근처 노점에서 간단히 저녁을 해결하고선 소녀의 손에 이끌려 향한 곳은 막차 시간이 다 되어가는 터미널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자고 말하기라도 하는 걸까? 어리둥절한 얼굴로 주변을 살피던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었다. 괜찮겠어? 이런 곳에서 밤을 보내도. 자주 있었던 일이잖아요. 엉뚱한 곳에서 밤을 보내는 거. 그거야 그렇지만. 그리고 보시다시피 별로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에요. 전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근처 자판기에서 캔 음료를 뽑아 소녀에게 건네주고선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정확히는 사람들이 사라진 시간을 기다렸다고 해야겠지만 30여 분 정도가 흐르고 마지막 열차가 당역을 통과했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왔다. 안내방송을 기점으로 최소한의 빛만을 남긴 채 명멸하며 사그라드는 조명들. 가뜩이나 잠이 오지 않을 텐데 더욱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다. 소녀는 어쩌면 나를 재우고 싶지 않아서 이런 장소를 택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고 있으니까 나도 꼭 유령이 된 것 같네. 어째서요? 유령에게만 보이고 유령만 볼 수 있으니까. 그렇네요. 있잖아. 만약 이대로 유령이 되어버린다면 어떨까? 그럼 영원히 네 곁에 머무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소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돌아가야 해요. 저보다 더 중요한 걸 두고 온 거잖아요. 그래야 겠지. 네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쓴 웃음을 짓고선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전에 이렇게 터미널에 단둘이 남았을 때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 소원 얘기 말인가요? 응. 그때 내가 말했던 소원은 결국 못 이뤄주게 됐네.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건가요?
뭐... 그렇지. 꼭 아름다운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 불꽃놀이라거나. 이미 넘칠 만큼 아름다워요. 이번에도 화가 난 듯 소녀가 말했다. 남은 영혼 동안의 아름다움을 병에 담아 모은다 해도 요 한 달간 보았던 아름다움에는 티끌만큼도 못 미칠 거라고요. 소녀의 어깨가 나의 어깨와 맞닿는다. 양해를 구하듯 내게 어깨를 기댄 소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금 가득 찬 물병일 거예요. 행복으로 가득 차서 이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물병 말이에요. 잘 된 거라고 해야 하나? 잘 된 거죠. 정말로요. 그러고는 어리광을 부리듯 나의 어깨에 뺨을 맞대는 소녀. 소녀는 이것이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이라는 듯 편안한 얼굴을 했다. 고마워요. 텅 비어있던 저를 가득 채워줘서. 길 거라고만 생각했던 터미널에서의 하룻밤은 단잠을 자고 깨어난 것보다도 빠르게 흘러갔다. 첫 차가 도착한다는 영내 방송에 맞추어 밖으로 나오자 여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화창한 날씨가 둘을 기다리고 있었다. 소녀를 뒤편에 앉힌 채 나는 자전거를 타고 인적없는 강변도로를 달렸다. 마지막에 다다랐을 땐 어떤 방식으로든 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 사람이니까. 소녀도 내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전거를 타고 싶다는 나의 의견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의 허리에 양팔을 맨 소녀의 지시에 따라 핸들을 꺾으며 최대한 많은 장면에 눈을 새기려 애썼다. 또한 나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소녀의 감촉을 가능한 오랫동안 기억하려 애썼다. 숨이 차오르기 시작할 무렵 나는 강변 한쪽에 자전거를 세우고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어디까지 갈 생각인가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돌아오지 못할 만큼 멀어질 것 같으면 목덜미를 한 대 때려줘. 명심할게요. 다시금 소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페달을 밟았다. 마지막 여름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기분 좋은 바람이었다. 좋은 기분만을 남겨놓고 마음에 알아두고 있었던 감정들은 모두 가져가 버린 듯한 그런 바람이었다. 얼마나 페달을 밟았을까? 슬슬 다리의 움직임이 무뎌지기 시작할 무렵 나의 허리를 껴안고 있던 소녀가 내게 말을 건네왔다. 저희 침대에서 같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죠. 그랬었지. 장마가 내려서 밖에 못 나가는 바람에. 나는 직감적으로 기어를 낮추고 달리던 자전거의 속력을 낮추었다. 사실 그때 읽었던 책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나도 그래. 네가 어디 읽고 있었는지가 너무 신경 쓰여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넘어갔거든. 그렇지만 저는 그저 그때 같이 그 책을 읽었던 순간이 너무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던 소녀의 손에서 어쩐지 희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얘기의 결말이 어떻든 그저 이렇게 함께 있었던 시간만을 행복하다며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소녀의 목소리에서도 비슷한 떨림이 느껴졌다. 전 울지 않으니까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고개를 들어 바라보았을 때는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것만 같던 태양이 어느덧 나의 눈높이까지 내려와 앉아 있었다. 예쁜 석양이네요. 목 끝까지 올라온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나는 겨우겨우 참아낼 수 있었다. 그럼 돌아가 볼까? 나의 등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석양이 그렇게 저물어 가고 있었다. 소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학교에 도착했을 땐 주변은 이미 석양의 주홍빛 대신 가로등의 새하얀 불빛으로 칠해진 뒤였다.
유미와 현진은 먼저 도착해 옥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려나? 전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학교 옥상으로 걸음을 옮겼다. 복도 계단에 조명이 켜져 있는 걸 보아하니 아무래도 누군가가 먼저 옥상에 도착해 있는 모양이었다. 옥상문은 뭔가 김샌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활짝 열린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곳을 발을 내딛자 가장 먼저 익숙한 바람이 불어와 나를 반겼다. 주변을 돌아보던 소녀의 시선이 한 곳을 향했다. 나는 그곳에 유미와 현지가 서 있음을 어렴풋이 직감할 수 있었다. 눈앞에 초록색 불빛이 반짝였다. 불빛이 사그라든 곳에서 유미와 현지가 이쪽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서 나를 빤히 바라보는 현지, 그리고 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유미. 두 사람의 얼굴에 그려진 미묘한 표정이 작별이라는 단어를 실감케 하고 있었다. 막상 이렇게 작별 인사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네. 대화의 요령이 부족한 건 현지도 마찬가지였을까? 입술을 슬며시 깨물어 보인 현지가 내게 들고 있던 무언가를 건넸다. 고마워. 최선의 단어를 이야기하며 현지가 건넨 리모컨처럼 생긴 물건을 건네받기 위해 손을 뻗었다. 그렇지만 이를 붙잡고 있던 현지의 손이 힘을 놓지 않은 채 나와 떨어지는 것을 거부했다.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거잖아요. 애써 태어난 척하던 현지의 목소리가 손과 함께 떨렸다. 선배가 가면 이제 오컬트부엔 저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아직 놓고 싶지 않다는 듯. 아직 어리광을 부리고 싶다는 듯. 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선배가 가면 이제 저한테 밥 사줄 사람도 안 남는 거잖아요. 같이 카페에서 이야기할 사람도, 제 시시한 이야기 들어줄 사람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런 틀에 박힌 말뿐이겠지만 나는 현지가 놓지 못하고 있던 손을 쓰다듬으며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마법의 주문같이 남아있던 기억 속의 문장을 현지에게 중얼거렸다. 마치 소원을 빌듯 차분한 투로. 그러자 리모컨을 꽉 붙잡고 있던 현지의 손에서 스르륵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 현지가 건넨 리모컨을 건네받은 나는 가볍게 심호흡을 해보았다. 그나저나 헤드셋은 어디 가고? 왠지 불편할 것 같아서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걸 누르기만 하면 돼요. 잠깐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현지에게서 텔레이더스코프의 작동 장치를 건네받은 나는 무심코 심호흡을 하고선 주변에 두리번거렸다. 아까부터 시야에서 사라진 유미를 찾으려는 이유에서였다. 발걸음을 내디디려는데 어디선가 화살이 귓전을 스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서는 쏘아 올려진 불꽃 하나가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하늘의 중심부에 다다른 그 씨앗은 커다란 괴음과 함께 순식간에 꽃을 피웠다. 이를 신호로 수발의 불꽃들이 뒤따라 하늘을 수놓기 시작했다. 눈앞에 펼쳐진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고 당황하는 나의 앞에 유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보다시피 불꽃놀이잖아. 폭죽은 어디서 난 거고? 글쎄, 어디서 난 폭죽일까? 하기지 때 쓰려고 했던 폭죽들 맞지? 맞아. 몇 개 챙겨온 거야. 몇 개가 아닌 것 같은데. 손을 내어 만족스럽게 웃어 보이는 유미. 유미는 그 여느 때보다 뿌듯한 얼굴로 밤하늘의 불꽃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할 거야. 난데없는 나의 말에도 유미는 칙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여태껏 놓쳤던 것까지 전부 앞으로는 붙잡을 수 있도록.
눈앞에서 쏘아 올려준 불꽃들은 생각보다 더 크고 환했다. 소녀도 나도 그리고 유미와 현지도 밤하늘에 수놓이는 형형색색의 불꽃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이 순간의 모든 것들을 오감을 동원해 붙잡으려 애썼다. 하늘을 가득 수놓는 가늠하기 힘든 불꽃의 크기, 선명시하게 터지는 꽃불들, 기층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 꽃가루가 흩날리듯 매캐하게 맴도는 화약 냄새,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모두의 표정. 그 모든 것이 자아낸 아름다움을 머릿속에 새기려 안간힘을 썼다. 예뻐요. 어렴풋이 들려오는 소녀의 목소리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이 자아낸 아름다움을 마지막 순간에 모두와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결국 마지막에 소원은 이렇게 됐네. 그러게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제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어느새 곁으로 다가온 소녀가 나의 왼손을 슬쩍 붙잡았다. 실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소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제 눈에 아름다운 것이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더더욱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둘 다 생겼잖아. 그렇네요. 피어나는 불꽃들은 점점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름의 끝에 피어난 수십 발의 꽃들. 단지 그 짤막한 순간을 위해 순식간에 피어났다 져버리는 수많은 꽃잎. 그 꽃잎들의 여름의 끝을, 그리고 만남의 끝을 위로하듯 발현과 소멸을 반복한다. 마치 짤막한 만남과 이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려는 것처럼. 너무 감동적이다. 네, 중간에 이거 너무 대사가 빨리 지나가가지고 진짜 당황했어. 대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요. 그렇게 말하고선 소녀는 내 손을 앞뒤로 살랑살랑 흔들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행복한 한여름밤의 꿈이요. 이런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 줄기 불꽃이 쏘아 올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것이 마지막 한 송이의 불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든 괜찮아.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일들은 모두 잊는다고 했었죠. 아마도 그렇게 되겠지. 그렇다는 건 지금이라면 제가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거네요. 소녀는 다짜고짜 나의 손을 잡아당기며 나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소녀가 말한 어떤 짓이 무엇인지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 손은 소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나머지 한 손으로는 내게 다가오는 소녀를 껴안았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이 순간이 영원하기만을 빌었다. 좋은 향기가 났다. 수많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화환의 몸을 누인 것처럼. 태어나 처음 바라본 불꽃의 잔향은 매캐한 화약 냄새가 아닌 산뜻한 로즈마리의 향이었다. 마취제를 놓은 듯 작별의 아픔이 둔해지는 것 같았다. 너무 슬퍼. 자,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슬프네요. 피나레를 울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흐드러지는 꽃잎들. 밤하늘을 가득 메운 그 꽃잎들은 여름의 끝을 수놓는다. 나와 소녀, 유미, 그리고 현지와 함께였던 그 여름의 끝을 말이다. 나는 소녀의 마지막 웃음을 간직하려 했으며 소녀와 포개었던 입술을 살포시 떼어놓고서는 버튼을 눌렀다. 지금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텔레이더스코프가 작동함을 신호로 밤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명멸해갔다. 빛의 사그라듦을 신호로 몸이 떠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를 향해 내뻗은 소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작별의 순간이었다.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작별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말 이걸로 유미와도 현지와도 그리고 선유와도 이별이구나. 와닿지 않는 그 한마디를 애써 이해하는 데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다. 텔레이드스코프가 그려낸 과거로 향하는 길목을 바라보며 왠지 분신물 보관소에 도착한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다. 긴 여정을 떠나기 전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되찾는 시간. 나는 가지런히 배열된 기억들을 하나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텔레이드스코프가 자아낸 공간 속에서 기억을 되찾는다는 건 말 그대로 잃어버렸던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과 비슷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제자리를 찾고 나는 당연하다는 듯 그 일을 떠올린다. 기억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 허탈할 만큼 쉽게 그리고 간단히. 기억의 닻을 내리다 보면 항상 그 닻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번 언젠가 떠올릴 때면 토대가 되는 그 지점은 무수히 파이고 바스라져서는 가장 먼저 기억이 힘해질 때 먼지처럼 흩날려 또렷한 기억이 아닌 어렴풋한 추억이 된다. 그리고 그 추억은 서서히 빛이 발해가며 그땐 그랬었지라는 막연한 감각이 된다. 텔레이드스코프가 간직하고 있던 기억이란 그 닻이 내린 장소였다. 작은 세상이었다. 나와 그녀, 가족, 그리고 기억 속의 몇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세상. 그것이 중학생이었던 내게는 모든 세상이었고 한없이 넓게만 보였다. 처음부터 그녀가 나의 세상 중심에 있었던 건 아니었다. 다만 언제나 그녀는 나의 곁에 있었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 중학생이었던 나는 그 작은 세상을 제약 없이 자유롭게 쏘다녔다.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은 내게 그 어떤 제약도 주지 않은 채 나를 자유롭게 세상 속으로 풀어주었다. 밤이든 낮이든 이른 새벽이든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내가 그날 밤늦게 그곳을 지나갔던 것도 그녀와의 인연이 시작된 것도 내가 지금 텔레이드스코프 속을 거니고 있는 것도 12시 무렵의 밤거리였다. 14살 무렵의 나는 늦은 밤거리가 익숙했고 아슬아슬하게 자정이 지나기 전까지 집에 도착할 생각으로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런 나의 발걸음이 집 근처에 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문득 멈춰섰다. 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건 다름 아닌 낯설미였다. 익숙하지 않은 바람과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빛이 어디선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불빛에 이끌린 불나방처럼 그곳을 향해 무턱대고 걸어가는 내가 보였다. 불빛의 근원에서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집에서 2블록 떨어진 이웃집이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고 있었다.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것인지 고요한만이 불길과 함께 엄습할 뿐이었다. 불길은 이미 제법 크게 번져 1층 대부분을 잠식한 채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119에 전화를 걸어 소방차가 오기까지를 기다린 수밖에 없어 보였다. 몇 분 정도가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멍하니 불길을 바라보는데 2층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창틀을 통해 비쳤다. 그 순간 여러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생각이 미쳐 다 정리되기도 전에 나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갔다. 1층에 열린 창틈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나는 무작정 실루엣이 비치던 2층으로 향했다. 불길은 서서히 번져 2층에도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이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길의 주홍빛이 방의 윤곽을 어렴풋이 드러내고 있었다. 평범한 또래 여학생의 아니 어쩌면 조금 특이한 구석이 있는 방처럼 보였다. 라디오의 노이즘처럼 불길에 번져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방 안에서는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방금 내가 보았던 그 실루엣이 환상이기라도 한 것처럼. 주변을 살피던 나의 시선이 침대 위에서 멈췄다.
부풀어 올라와 있던 이불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모습을 감추고 있던 한 소녀가 숨을 죽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놀라서 눈을 뜬 소녀의 오른손을 왼손으로 붙잡고선 나는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서 내려가자. 여기 있으면 위험해. 누구세요? 약간의 저항감이 내 손에 느껴졌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나에게 손을 붙들린 소녀가 무언가 할 말이 있다는 것처럼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이야기를 해볼까도 잠깐 고민했지만 역시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나가는 일. 그나저나 나는 어째서 내가 이곳에 들어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던 걸까? 번져버린 불길이 어느새 내려가는 계단을 가로막고 있었다. 우와! 터무니없는 일에 휘말려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괜한 짓이라고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그 한마디를 소녀는 자그맣게 중얼거렸다. 불길이 짙어짐과 동시에 심장박동도 빨라져 갔다. 머릿속이 연기로 새까맣게 뒤덮이기 일보 직전이었다. 기다리던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건 요란한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였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새도 없이 창가로 향한 나는 창밖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 여기에요! 여기! 창밖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외침을 들은 소방대원이 곧장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들어와 나와 그녀를 구해주었고 나는 그 자리를 몰래 빠져나갔다. 한참 동안 그 자리는 소방작업으로 분주한 모양이었다. 내가 구해준 소녀의 이름이 가연이었다는 것도 나와 동갑내기 여학생이었던 것도 조금 뒤에서야 알게 된 사실들이었다. 다음날 학교는 어제의 일로 시끄러웠다. 어느새 학교 전체에 퍼진 소문으로는 화재로 부모님을 모두 잃은 학생이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학생의 이름을 알 수 없었다. 아무도 그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녀가 여전히 학교에 나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학생이 단순히 1학년 2반의 누군가라는 웅성거림에 나는 그 소녀가 나와 같은 학교에다가 같은 학년이었던 학생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된 장소는 학교도 등굣길도 하굣길도 아니었다. 웬일로 학교를 마친 뒤 곧장 집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한 여학생의 뒷모습이 보였다. 자신의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여학생은 고개를 힐끗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단정한 단발, 어딘가 음울해 보이는 구석에 있는 눈동자, 나보다 두 뼘 정도 작아 보이는 키. 나는 곧장 그녀를 어디서 만났는지 떠올릴 수 있었다. 너는 분명 그때... 그녀가 나를 훑어보았다. 아마도 나의 복장을 훑어보며 자신과 내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것만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을까? 어쨌거나 그녀는 그것 말고는 더 이상 딱히 알고 싶은 것이 없었다는 듯 간단히 안녕이라는 인사말을 건네고는 2층으로 올라가 버렸다. 서로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부모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받았다. 그건 가연이라는 이름의 여학생을 데려왔다는 이야기였다. 그날 있었던 화재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모양이었다. 가족도 집도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알 리는 없지만 고아원으로 보내주려던 그녀를 맡아주겠다고 나선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인 듯했다.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공부방으로 쓰던 방 하나를 저 아이의 방으로 써야겠다는 이야기.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테니 친절하게 대해달라는 이야기. 바로 옆집에 살았던 동갑내기 친구이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그녀에게 받은 인상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그랬다. 호감을 느낄 만한 구석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거부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이를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다. 첫인상처럼 그녀는 상당히 내향적인 듯했다. 그녀와 내가 학교 복도나 운동장에서 마주치는 일이라곤 전혀 없었다. 점심시간에 입안에 들러 슬쩍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려 해도
그녀의 모습을 교실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 그때뿐이었다. 그마저도 저녁 식사가 끝나면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남기고 스르륵 모습을 감추는 그녀에게 내가 말을 걸 기회가 없었음은 당연했다.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그녀와 첫 접점이 생겼다. 토요일 아침의 일이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인기척 섞인 소리에 잠이 깬 건지 잠이 깨서 거실의 소리가 귀에 닿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실에서는 TV에서 흘러나온 듯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가연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장면은 무척이나 의외였다. 저녁 식사를 하는 행동 말고는 인간답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는 마치 유령 같아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연이 TV를 본다는 지극히 또래 아이들이 할 법한 평범한 행동을 한다니. 그런 생각을 하며 발소리를 죽여가며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가연은 나의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이쪽을 돌아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소리 때문에 깬 거야? 아니야. 푹 자고 일어났어. 아무래도 부모님은 두 분 다 아침 일찍 어디론가 나간 뒤인지 집안에는 그녀의 모습만이 보였다. 부모님은 평소에도 자주 집을 비우곤 하셨는데 이번에도 테이블 위에는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리모컨을 틀어 TV를 끄려하는 그녀를 보며 나는 말을 건넸다. 무슨 영화 보고 있었어? 좋아하는 영화. 화면에서는 얼핏 보기에도 제법 나이를 먹은 듯해 보이는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영화 이름을 물을 새도 없이 TV 화면이 꺼졌다. 리모컨을 내려놓은 가연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점심 만들어줄게. 괜찮아. 오늘 부모님 둘 다 늦게 들어오신대. 밥은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데? 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메모지를 펼쳐 보이고서야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테이블로 걸어왔다. 요리를 만드는 데는 20여 분 정도가 걸렸다. 혼자서 식사를 해결하는 일은 종종 있었기에 평소처럼 만들어 건넨 볶음밥이 왠지 그날따라 더더욱 어설프게 보였다. 어딘가 조금 탄내가 나는 햄 조각들이 여기저기에 뒤섞여 있었다. 자신만만하게 점심을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가 무한하게 느껴질 결과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머쓱한 목소리로 말했다. 입맛엔 안 맞을지도 몰라. 괜찮아. 맛있어 보여. 전혀 감정이 실려있지 않은 그 한마디가 나를 쿡쿡 찔러댔다. 악이라곤 전혀 담겨있지 않은 말이었을 텐데 말이다. 잘 먹겠습니다라며 숟가락을 뜨는 가연에게 나는 다른 주제의 말을 꺼내보았다. 아까 보던 영화 계속 봐도 괜찮은데 TV 켜줄까? 천천히 볶음밥을 음미하며 씹어넘긴 그녀가 시계를 힐끗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쯤이면 이미 끝났을 거야. 그런가? 눈치 없이 방에서 튀어나왔구나. 아니야. 이미 결말도 알고 있고. 정말? 무슨 영화길래? 좋아하는 영화. 가연은 끝내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은 채 목소리와 함께 볶음밥을 삼켰다. 먼저 접시를 비운 나는 뒷정리를 하기 위해 그녀가 식사를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릇을 들고선 싱크대로 다가온 가연은 평소에 잘 먹었습니다라는 인사 대신 정리는 내가 할게라는 말을 건네왔다. 이미 고무장갑 꼈는데? 벗어주면 되잖아. 괜찮아. 평소에도 집안이라는 거 좋아하는걸. 그럼 같이 해. 나를 싱크대 한쪽으로 밀어내고선 가타부타 말도 없이 수세미에 세제를 짜기 시작하는 가연. 나는 오른손에 쓰고 있던 고무장갑 한쪽을 그녀에게 슬쩍 건넸다. 왜 한쪽만 주는 거야? 내가 같이 설거지하자고 했잖아. 나를 빤히 바라보던 가연은 오른손에 고무장갑을 끼고선 그릇을 닦기 시작했다. 내가 세제 묻혀서 주면 내가 헹굴게. 알았어. 좁은 싱크대에서 가연이 그릇을 닦을 때마다 그녀의 어깨가 나의 어깨와 조금씩 맞닿았다. 아무래도 가연은 설거지가 그리 익숙하지 않은 모양인지 그녀의 서툰 손놀림이 눈에 띄었다. 그 서툰 손놀림은 분명 나와 그녀의
그녀의 어깨가 맞닿는 빈도수를 늘려주었을 것이다. 그릇을 모두 씻은 뒤 컵을 건네주던 그녀의 손에서 무언가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떨어지는 컵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이에 앞서 쨍그랑한 소리가 먼저 부엌을 뒤흔들었다. 어떡해. 아, 괜찮을 거야. 실수로 깨트렸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실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내 손? 정신을 차려보니 오른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아마도 떨어지고 난 유리컵의 파편에 손을 살짝 벤 모양이었다. 아니, 피가 흐를 정도였으니 살짝은 아닌가? 괜찮아. 나 왼손잡이거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무런 말이나 내뱉었지만 적당한 말은 아니었음이 분명했다. 그런데 반창고가 어디 있었더라? 일단은 상처를 감추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던 것일까? 집안 어딘가에 있을 구급상자를 찾기 위해 고무장갑을 벗고선 주변 찬장을 열어보려는데 그녀가 나를 끌고는 어딘가로 향했다. 계단을 오를 때에서야 그녀가 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항상 닫힌 채라 볼 수 없었던 그녀의 방은 무척이나 깔끔했다.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몇 권과 가지런히 정리된 CD들. 그것이 그녀의 방을 꾸미고 있는 모든 요소였다. 내 이미지 속에 들어있던 여학생의 방을 이루는 요소들이 모두 결여된 공간. 그것이 가연의 방이었다. 가연은 책꽂이 선반에서 구급상자를 꺼내어 상처 위로 약을 바르고선 반창고를 덧대어 주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녀의 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내 방이랑 다르게 엄청 깔끔하네. 미안. 괜히 잘 하지도 못하는 일 하겠다고 나서서. 풀죽은 목소리로 말하는 가연에게 나는 몇 번이고 괜찮다는 말을 건넸다. 그러던 중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 몇 권이 다시금 나의 눈에 들어왔다. 저 책은 어떤 책들이야? 좋아하는 책이야. 그럼 저 중에 한 권만 빌려줄 수 있어? 책은 갑자기 왜? 실은 평소에 독서랑은 담을 쌓고 살아서 책 고르는 재주가 없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책이라니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 그러고는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이건 없던 일로 해줄게. 잠깐 기다리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녀는 내게 책 한 권을 건넸다. 200페이지 가량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분량이 소설책 한 권이었다. 책 읽는 게 느려서 언제 반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나는 가연에게서 책을 건네받았다. 이거 혹시 도서 대출 기간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대출 기한은 일주일. 있네요. 그러고선 가연은 짤막한 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렇지만 대출 연장은 마음껏 찾아와서 해도 괜찮아. 응. 그날 이후로 내가 그녀의 방을 찾아갈 이유가 생겼다. 당연하게도 책과는 한참 담을 쌓고 있던 내가 200페이지나 되는 긴 소설책을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었을 리 없었다. 나는 매주 빌려준 책의 대출 기간을 늘려달라고 말하기 위해 그녀의 방을 찾았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가연은 내게 책의 어느 부분을 읽고 있는지 책 내용은 어땠는지를 꼬박꼬박 물어왔다. 마냥 좋았고 신기했다. 책의 내용이 어떻든 그저 그녀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분 좋았다. 어쩌면 나는 매주 그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다. 그게 나와 가연의 첫 번째 접점이었다. 뭐야. 시간이 흘러 여름방학을 앞둔 어느 주말. 그날의 아침도 어느 틈에 부모님이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조용한 날이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버린 아침이었다. 어젯밤 끝을 보이던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위해 조금 늦게까지 깨어있던 탓인지 일어났을 땐 이미 시계바늘은 11시쯤을 가리키고 있었다. 거실로 나와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채널을 흥미없이 돌려봤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12시 정도가 되었을까? 나는 한 손에 책을 들고선 가연의 방문을 두드렸다. 안에 있어?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다. 귀를 기울여 집중하자 안에서는 답답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깐 들어가도 될까?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침대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가연이 있었다. 괜찮아? 이마에 손을 짚자 심상치 않은 열기가 느껴졌다. 잠깐만 기다려! 약국에서 금방 혈액 사올 테니까! 가연의 손이 잠시 허공을 갈랐지만 그때 내가 미처 그것까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예민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약국으로 달려가 해열제를 사온 나의 눈앞에 보인 가연의 모습은 새하얗다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창백했다. 마치 악몽을 꾸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그때 나는 생각했다. 해열제를 꺼내어 가연을 깨웠다. 눈을 감고선 무의식과 의식 사이를 헤매던 가연이 나의 손이 그녀에게 닿자 소스라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정신을 차렸다. 눈을 뜬 그녀는 그저 가쁜 숨을 내쉴 뿐이었다. 그러고는 내가 건네고 있던 해열제가 담긴 스푼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 열이 엄청 많이 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가연은 일단 내가 건넨 해열제 한 스푼을 삼켰다. 소리 없이 몇 초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며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약기운 퍼지려면 조금 있어야 하니까 조금 더 자고 있어. 가져온 책을 침대 옆 책상에 놓아두고는 방을 빠져나오려는데 문득 나의 팔에 손길이 느껴졌다. 열기가 가라앉지 않은 뜨거운 손길. 여태껏 내게 닿아던 누군가의 손길 중 가장 뜨거운 손길이 내게 닿은 것이었다. 자신이 내게 손을 뻗어놓고선 가연은 오히려 자신의 손길이 내게 닿은 것에 놀랐는지 손을 다시 거두고선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혹시 가연이 내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걸까? 나는 움직임을 멈추고선 빤히 그녀 얼굴을 바라보았다. 조금만 옆에 있어주면 안 될까? 안돼, 분위기 브레이커 저리 가! 왜라는 말을 꺼내려다 말고 나는 그들의 말을 삼켰다. 많이 아픈가 보네. 그저 장난스럽게 그런 말을 내뱉고선 침대에 다시 걸터앉아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몇 분 정도가 지났을까? 해열제 진통 성분이 온몸에 퍼진 그녀가 스르륵 잠이 드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다시금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이번에도 나의 손에 뜨거운 손길이 닿은 것이 느껴졌다. 아주 조금 나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달까? 결국 나는 가연이 눈 뜰 때까지 그녀에게 손을 붙들려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수밖에 없었다. 가연이 눈을 뜬 건 오후 3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다. 눈을 뜨고선 자신의 손이 나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가연은 다시금 몇 시간 전에 지었던 아리송한 표정과 그에 덧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건... 일어났어? 나에게서 미적지근하게 식은 손을 획 빼낸 그녀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다시 한번 지어 보였다. 주변을 살피는 가연의 눈에 약봉투가 들어오고서야 그녀는 지금의 상황을 기억 속에서 짜맞출 수 있는 듯해 보였다. 갑자기 바로 또 꼬이네. 언제부터 그러고 있었던 거야? 3시간 전 정도부터? 미안. 아파서 정신이 없었나 봐. 그러는 이젠 좀 괜찮아졌나 보네. 책 다 읽었다고 반납하러 방에 들어왔는데 내가 많이 아파 보여서. 고마워. 그나저나 아침부터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배고프지 않아? 가연이 괜찮다는 이야기를 꺼내려 하기가 무섭게 어디선가 꼬르륵 대는 소리가 방을 울려댔다. 분명
내 배에서 눈치 없이 들려온 소리였겠지.